시청자 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 감금 등의 범죄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범죄단체에 의해 감금됐다가 고문으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 이후 범죄 단지에 대한 새로운 사실도 알려지면서 국민적 관심과 공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 YTN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뉴스 리뷰와이에서 짚어봅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Y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철입니다. 요즘 부쩍 추워졌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강원 설악산 고지대에선 첫눈이 관측됐고 또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렸죠. 이럴 때 건강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건당국이 작년보다 2달이나 빨리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각 연령대에서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 7살에서 12살 어린이, 또 1살에서 6살 영유아가 특히 많다고 하니까 자녀들 건강도 잘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와이로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리뷰와의 시간, YTN이 전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에 대한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이종임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고문으로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잇따라 전해지는 소식에 사회적 공분도 일고 있습니다. 자, 관련 소식 전한 YTN 보도 어떻게 보셨나요? 네, 먼저 한국의 20대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범죄 피해자로 고문을 받다 사망한 사건을 시작으로 YTN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로 간 청년들이 범죄에 연루되거나 탈출하기 어려운 곳에 갇혀 사망에 이르는 등 현지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는 보도를 이어나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고문을 받다가 숨진 대학생을 현지로 보낸 대포통장 모집책이 피해 학생의 대학 선배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충남의 한 대학에 다니다가 선배인 남성의 권유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캄보디아에 가면 통장을 비싸게 사준다며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태가 알려지면서 추가로 들어오는 신고도 많은데요. 광주와 대구, 제주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신고가 빗발쳤는데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실종자들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취업 사기를 당한 30대 남성 A씨가 캄보디아 최대 범죄단지 시아누크빌 숙소에 감금된 모습입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IT 관련 업무를 하면 고수익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막상 도착한 회사는 여권과 휴대전화를 모두 빼앗고 보이스피싱을 시키는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왜 청년들이 해외로 그리고 캄보디아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봐야 하며 결국 국내 청년 취업률 감소, 청년 세대의 빈곤, 경기 불황 등이 겹치면서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이 범죄 피해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점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YTN에서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가는 이유, 수많은 청년들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이유를 어떤 시각에서 전달하였는지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YTN 기자들이 현지에 파견돼서 푸놈펜과 시아누크빌 두 곳에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내 경찰 중심으로 나오는 수사 상황 보도보다 더 직접적이고 또 다각적인 취재와 보도로 시청자들이 현지 상황과 사건을 더 이해할 수 있게 했는데요. 두 기자의 캄보디아 현지 파견, 실장님 어떻게 좀 결정된 겁니까? 네, 아시다시피 지난 8월에 캄보디아에서 현지에 있던 그 박모 씨라는 대학생이 납치돼서 살해됐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러한 그 범죄에 연루된 우리 국민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이제 확산되고 있었고요. 게다가 YTN에도 이제 관련 제보들이 이제 많이 접수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YTN 보도 수뇌부는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며 이거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해서 취재진을 현지에 파견한 것이고요.
또 국내 취재로는 한계가 많다. 이렇게 판단한 점도 조기 파견의 한 이유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10월 15일 오전부터 사회부 정현우 기자팀이 현지에서 방송을 처음 했고요. 10월 16일 오전부터 정치부 김다연 기자 취재팀이 현지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정현우 기자팀은 캄보디아 현장 분위기와 범죄 수법 그리고 우리 교민 피해 등을 주로 이제 취재하는 반면에요. 김다연 기자팀은 현재 급파된 정부 합동 대응팀의 활동 위주로 취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취재진 파견을 결정한 구체적인 배경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피해자 가족 목소리 전달과 구조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YT는 현장 취재가 실종자 가족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구조 활동에 필요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범죄 실태와 조직 구조에 대한 심층 보도 필요성입니다. 현지 취재를 통해서 범죄 수법과 조직 운영 방식 그리고 피해자 유입 경로 등을 심층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국내외 수사기관의 대응을 추동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부 대응과 국제 협력의 감시 및 견제를 취재하고자 했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는 합동 대응 TF를 구성하고 범죄 단지 수색 및 한국인 구조에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이러한 상황에서 캄보디아 현장 취재는 정부의 대응 속도와 외교적 협상 그리고 송환 절차 등을 면밀히 살피는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국제 범죄에 대한 관심, 이 사건 자체에서 정부의 대응이 어땠는가 이 부분으로 옮겨갔습니다. 자, 관련 보도는 좀 어땠습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한국인 대상 범죄 발생과 그 심각성, 그리고 정부 대응을 전하는 보도를 했는데요.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 혼러 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했습니다. 통상 국장급이 진행하는 초치를 외교부 장관이 단행한 건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정부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20대 대학생 사망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정부 대응을 전했습니다. 통상 국장급이 진행하는 초치를 장관이 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정부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는데요. 캄보디아에서 2달 넘게 피해자의 시신이 송환되지 못한 상황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정부의 무대응과 구조 외면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외교부의 반박 내용도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구조를 외면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범죄자 취급을 하며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출동하지 않는다. 대사관에 연락했지만 근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대사관이 캄보디아 경찰과 수시로 접촉하며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고 있고 논란이 된 본인 신고 원칙은 대사관 자체 방침이 아니라 현지 경찰의 공식 요구라고 해명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일고 있는 외교부 비판 의견을 전하면서 이 사안의 심각성과 정부 대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전하는 뉴스였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 정보 전달의 정확성이 중요할 텐데요. 이번 사안을 두고 관련 전문가들의 대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전했는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평가원님? 네, 캄보디아에서 대학생 사망 사건에 대한 보도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 역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 관련 전문가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사건 발생 원인을 전했는데요. 특히 최근 한국인들의 납치나 범죄 피해 사례가 증가한 원인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납치, 감금 사례가 빈발하니까 국가가 대응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초국경 지역에서 굉장히 단속이 심해지니까 결국은 한국인이라든가 특히 뭐 대만이라든가 이런 다른 타 국가의 사람들을 납치 감금하는 사례가 많게 발생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범죄 집단과 그다음에 캄보디아의 소위 권력층과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가 결국은 피해를 입더라도 수사가 미진하고 또 수사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점점 증가 추세에 이르렀다 이렇게 봅니다. 해당 국가 지도를 보여주면서 시청자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였고요.
이후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한국 대사관 인력이 부족한 점, 캄보디아 현지 상황의 특수성, 범죄 단지 규모, 구체적인 피싱 범죄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지 캄보디아 경찰 대응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실종 신고의 비현실적인 접수 방법과 외교부의 부적절한 대응을 비판하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의 실종 사고가 늘면서 직접 구조한 사례가 굉장히 많고 한 달에도 여러 건의 구조를 실제 행하고 있다라는 지금 인터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현지에서는 실종 사건이 심각하고 이 부분을 만약에 외교부가 몰랐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가족들의 신고가 많았는데 이 부분은 너무 외면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부의 부적절한 대처, 코리안 데스크에 대한 설명, 외국인의 국내 형법 적용 가능성, 그리고 공조수사의 어려움 등 시청자가 궁금할 수 있는 정보를 자세히 설명하는 뉴스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범죄 사건에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YTN에서는 전문가, 현지 한인회, 피해자, 경찰, 외교부 등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을 섭외해 인터뷰를 보도해 왔는데요. 이날 보도에서는 옥해실 캄보디아 한인회 부회장과 전화 연결해 현지 상황, 한인회 쪽의 피해자 구조 현황, 캄보디아 내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 현지 교민 사회 분위기, 그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노력 등을 논의하였는데요. 시내나 이런 부분들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만큼 그렇게 위험한 부분은 1%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인회 쪽으로도 이 감금 신고가 좀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네, 지금 올해 저희가 구조한 인원들이 약 70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평화로운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갑자기 외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를 가지고 외국인들이 중국과 한국인들이 만드는 문제 가지고 갑자기 자기 나라가 범죄 도시가 되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네. 다만 아쉬운 점은 첫 인터뷰부터 캄보디아 현지는 어떤 흔들림도 없이 평온한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거나 이 문제가 캄보디아와는 관계없는 중국인과 한국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규정짓는 이야기를 하는 등 이 사건의 심각성과는 거리가 있는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라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후 한인회에서 구한 피해자들이 70여 명에 달한다고 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캄보디아 당국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답변은 현재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사건을 보다 풍부하게 설명하고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나 현지인을 섭외해 인터뷰를 진행하는데요. 보도를 위한 인터뷰 준비 과정에서 이 문제를 시청자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인터뷰 대상자를 섭외하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앞으로도 전문가나 관계자들을 섭외할 때 뉴스의 특성과 주제를 이해하고 섭외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한 가지 짚어볼 것은 이 이슈는 단순 사건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국내외 사회 경제 또 외교 문제와 세대 간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더구나 해외에서 벌어진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그런 사건이다 보니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라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다각적인 이해가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또 취재가 시작되면서 단독 보도도 늘 수밖에 없는데 무분별한 보도 경쟁이나 또 선정적인 보도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할 점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이어지는 상황들, 또 어떤 방향에서 좀 보도가 필요할지 설명해 주시죠. 아시다시피 이제 현지 그 캄보디아 당국의 이제 대대적인 단속으로 붙잡힌 한 64명 정도가 있는데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으로 이제 소환됐지 않습니까? 이들 대부분에 대해서 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경찰의 이제 수사 속도가 이제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관심은 현지 범죄 단지 감금 피해자이면서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들 피의자에 대한 처벌 수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제로 투자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는 주장에도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 경찰 수사 상황에 관심이 모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취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아직도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 단지 수십여 곳에서는 한국인 1000여 명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캄보디아 당국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할 방침이고요. 예. 이 밖에도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캄보디아까지 건너가서 범죄 피해자가 되거나 심지어는 피의자가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취재해 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를 겪는 과정에서 캄보디아에 머물고 있는 많은 우리 교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입고 있는 피해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네. 자, 이번 캄보디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 강화, 또 현지 법과 제도 개선, 피해자 보호 및 범죄 근절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1000여 명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아직 피해 규모조차 정확히 지금 파악되지 않은 만큼 YTN은 사태 전개와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추적해서 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가 있었습니까? 네, 캄보디아 범죄 피해자 대학생 사망 사건은 해외 범죄 사건이므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네. 특히 정부, 외교부, 경찰, 현지 경찰과의 협조 등 많은 취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 뉴스입니다. 이번 사건 관련 보도는 많은 한국인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실종된 한국인이 많은 상황을 알게 했는데요. 보다 구체적 취재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 취재를 하는 과정에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취재를 위해 캄보디아로 떠나기 전 취재 원칙과 안전 수칙 등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를 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현지에 직접 도착해 국내 보도된 뉴스와 다른 추가적으로 취재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현지 소식을 함께 기획하고 또 구성을 했던 심관음 촬영 기자를 만나서 취재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전날에 제스카한테 연락이 와서 캄보디아 출장을 가게 됐다고 해서 일단 저희가 24시간 뉴스다 보니까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거는 사실 좀 흔한 편에 속해서 저는 이제 짐 잘 챙기고 여권 잘 챙기고 일단 장비 위주로 잘 챙겼고요. 보도국이나 이제 회사 모든 국장, 부장, 데스크께서도 안전이 최우선이다. 절대 무리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해주셨었고 기존에 쓰던 ENG 카메라 큰 거 이런 거는 절대 못 챙길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흔히 저희가 6mm 카메라라고 하는 작은 카메라 준비했었고 타사들 같은 경우 미리 갔었던 데도 있었고 해서 드론 그림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챙기긴 해야겠다. 근데 대신 눈에 안 띄는 걸로 해야겠다 해서 미니 드론 챙겨갔었고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경찰 단속을 대비해서 뭔가 분주하게 움직인다라는 제보를 받았어요. 자정쯤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부랴부랴 나가서 이제 차이나타운, 시아누쿠벨에 있는 차이나타운을 가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철문 앞에서 막 대기를 하고 있고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발견을 했었거든요. 매달 그 경찰과 군인한테 상납을 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를 미리 입수를 했겠죠. 공장 단지 같아 보이는 것도 이제 현지 코디분의 말에 의하면 저런 사무실 있는 데에서는 다 할 수 있다. 그 생각보다 너무 만연한 상태였고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범죄단지 웬치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철문이 있나 경비가 있나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일반 건물인데 앞에 이제 철문이나 좀 삼엄한 분위기면 이제 거긴 웬치인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길 가다가 납치되고 요거는 없는데 다만 이제 거기에 연루되는 순간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거 보면 좀 약간 섬뜩하기도 하면서 신기하기도 하면서 무섭기도 하면서 별의별 생각은 다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산불 복구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3월 초대형 산불이 경북 북부를 휩쓸었죠. 엄청난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던 경북 북부 지역의 산림을 어떤 방식으로 복구할지에 대한 의견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산불로 잿더미가 된 경북 의성의 야산입니다. 시커멓게 타죽은 나무 사이로 초록색 새 수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자연이 스스로 회복을 시작한 겁니다. 자연 회복한 숲은 기후에 맞는 다양한 나무가 자라 생태계 복구에 유리하고 화렵수 비율이 늘어 산불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공조림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산림 복구를 두고 자연 회복과 인공조림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을 알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이해를 도운 보도였는데요. 초대형 산불 이후의 산림 복구 방식에 대한 논쟁을 다뤘는데 산불이 빈번한 해외는 어떤 복구 방식을 택하고 있는지 궁금해 사례를 함께 소개했다면 좋았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해외 산불 이후 산림 복구 방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외에서는 대형 산불 이후 어떤 방식을 통해 복구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드론 기술과 전통적인 묘목 기술을 결합해 피해 입은 산이나 숲을 빠른 속도로 재조림한다고 합니다. 산림 재생 운영, 종자, 묘목 등 산림 재생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토지 재조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모두 낮췄다고 하는데요.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는 2022년에서 2024년까지 대규모 산림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울타리를 설치해 동물 피해를 막고 경쟁 식생을 제거하며 단일 수종 대신 다양한 수종을 혼합해 숲의 회복력을 높였는데요. 복원 이후에도 정기적 관리를 통해 숲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2022년부터 4억 유로 규모의 생태계 복원 예산을 책정해 숲, 습지, 토양 복원에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산림을 경제적 자원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로 인식하는 전환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유럽연합은 2023년 자연복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퇴화된 토지의 20% 이상을 2030년까지 복원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법으로 명시해 각국 정부가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는데요. 이는 숲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을 기후, 생물 다양성 위기 대응의 핵심 자산으로 삼는 정책적 전환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의 두 번째 주제는 박물관 유료화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K-팝 데몬헌터스 열풍까지 더해져 서울의 인기 명소로 자리 잡은 국립중앙박물관. 이번 연휴에 방문하려는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유료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갑론을박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윤세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캐대한 바람을 타고 발길이 몰리면서 국립중앙박물관도 젊은 세대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적이는 박물관을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대로면 관람 환경까지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마저 나오면서 SNS에서는 이참에 무료 개방 정책을 끝내자는 제안이 등장했습니다. 관람객 수 조절 등을 위해 상설 전시관도 이제는 조금이라도 입장료를 받자는 겁니다. 박물관 유료화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등 각각 이유와 관장의 입장까지 전해 당장 달라지는 건 없음을 알렸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인기 명소가 되자 유료화 논쟁이 벌어졌음을 보도했는데 세계적인 박물관들의 현재 유료, 무료 운영 현황을 비교해서 보여줬다면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에서 세계적인 박물관들의 운영 현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박물관은 개관 초기 성인 기준 2,000원의 입장료를 받았지만 2008년부터 관람객 증대와 문화 향유 확대를 이유로 상설 전시를 무료로 전환했습니다. 해외 박물관은 대체로 입장료 유료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2025년 기준 성인 입장료가 22유로 약 3만 6천 원입니다. 바티칸 박물관은 일반 입장권이 20유로 약 3만 2천 원인데요. 대신 어린이와 학생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무료 입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30달러로 약 4만 1천 원,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은 16유로로 약 2만 6천 원, 멕시코 국립인류학박물관 100멕시코 페소 약 7천 원 등으로 유료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은 성인 입장료천엔 약 9,500원을 받는 대신 학생과 노인 등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영국은 국립박물관을 무료 입장료로 운영하고 있지만 자율기부제와 멤버십으로 부족한 운영비를 채우는 방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대형 박물관은 연회비 74파운드, 약 13만 9천 원부터 시작하는 멤버십을 운영 중인데요. 최근에는 외국인에 한해서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의 세 번째 주제는 국가사이버안보전담 조직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최근 연이어 터지는 대규모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해지면서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련해 이를 전담할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산업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부처마다 권한이 제각각이다 보니 대응의 한계를 노출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다른 선진국처럼 국가 사이버 안보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킹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부실했던 것을 두고 다른 나라처럼 국가 사이버 안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전했는데요. 대규모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해지면서 위기 대응 체계 정비가 시급함을 전했는데 해외 시스템을 자세히 소개해 우리나라와 비교했다면 유용한 정보가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해외 국가 사이버 안보 전담 조직에 대해 알아봅니다. 해외 IT 강국에서는 정부 조직 내 컨트롤 타워를 두고 일원화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2018년 국토안보부 산하에 사이버보안 인프라보안국 CISA를 창설해 대응하고 있는데요. CISA가 국방부, 연방수사국, 중앙정보국, 국가안보국뿐만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민간까지 참여하는 사이버 방어 협의체를 구성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구조입니다. 영국은 정부통신본부 산하의 국가사이버보안센터가 국방부와 함께 통합, 사이버 전자전 사령부 신설을 추진 중입니다. 유럽연합도 사이버보안 전문기구인 유럽네트워크 정보보원을 두고 정책 수립, 훈련, 인증, 협력 등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지 72시간 내 감독기관 신고를 의무화했는데요. 감독기관은 필요시 유럽 차원의 공동조사에 착수하며 조사 결과는 대외적으로 공개된다고 합니다. 과징금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최대 글로벌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일본은 지난 7월 사이버 시큐리티 센터를 개편해 국가사이버 통과실을 발족했는데요. 이와 함께 사이버 대응 능력 강화 법안을 통해 해킹 범죄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이버 위협 시도를 감지할 경우 경찰과 자위대가 선제적으로 적의 서버를 무력화하고 교통과 에너지, 통신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원도의 수소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구성된 점은 좋으나 수소 관련 사업이 강원도의 미래 사업으로서 유발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한 혜택에 대한 설명은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도가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이익에 대한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면 프로그램 제목에 포함된 수소로 여는 미래라는 부분에 대한 시청자의 직관적 이해가 보다 쉽게 형성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수소 시범도시, 수소 클러스터, 수소 특화단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으나 규제 자유특구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방송은 장밋빛 환상이 아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현장을 전문가 인터뷰와 AI를 사용하는 영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시스템의 단계별로 활용되는 여러 AI 기술을 소개한 점이 좋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AI 기술의 도입과 적용의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처리와 정확한 진단을 학습시키는 과정에 국내 의료진의 참여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료 전문 용어의 사용, 국문과 영문을 혼용하는 의료 분야의 특성, 수술 절차와 진단 장비의 판독 등 정확성을 높이는 국내 개발진의 부단한 노력도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의 외상 시스템에 적용한 AI 기술은 미국으로 진출하는 계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방송의 마무리에서 언급한 AI는 시간을 구하고 사람은 생명을 구한다는 문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향후 공공의료가 더 많은 환자를 살리는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의 무역, 금융, 노동력 수출이 모두 봉쇄된 상황에서도 이어지는 착취의 고리를 다각도로 조명한 구성은 전문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한 훌륭한 시도였습니다. 특히 하청업계 관계자, 북한 노동자 관리 중국인, 그리고 북한 교화소 수감 경험자의 생생한 증언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선 현실의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교화소에서 실제로 아디다스 의류를 봉제했다는 증언은 시청자에게 깊은 충격을 안기며 방송의 진정성과 공익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다만 NK 주식회사라는 제목이 암시하는 북한의 경제 구조를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기업처럼 움직이며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 수익이 다시 핵개발이나 정권 유지로 연결되는지를 구조적으로 보여줬다면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한층 높아졌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스토리텔링, 즉 구성 방식은 철저히 강원 삼척시가 주도하는 생산자 중심의 서사를 갖고 스토리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강원 삼척시에서 시행하는 수소 타운하우스와 수소 충전 사업, 저장 운송 등을 책임지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해당 지역의 사업화가 얼마나 잘 돼 있고 수소 경제와 수소 사회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등의 스토리로 구성된 것이지요. 하지만 결국 프로그램의 성패는 독자, 시청자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많고 다양한 산업 기술들을 모두 설명하기보다는 세네 꼭지 중심으로 시청자가 관심 가질 만한 수소 타운하우스나 수소 충전차, 화재를 감시하는 수소 드론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오히려 명료하고 더욱 집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 구체적인 기술 사례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구급대의 음성인식 AI는 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의료진에게 전달함으로써 수분 단위의 대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CT 영상 분석 AI는 손상 부위를 자동으로 시각화해 의사결정을 돕고 소생실의 영상 기반 간호 기록을 자동화하는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여주었습니다. 여러 AI 솔루션을 하나로 통합한 대시보드는 응급 상황에서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실제 현장 효용이 높아 보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시간 단축 효과 등은 분명했지만 실제 사망률 감소나 임상 결과 개선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가 제시되었더라면 설득력이 더욱 높았을 것 같습니다. 경계성 지능인의 특징은 학습 및 적응 속도가 느리고 추상적 개념 이해가 어렵고 충동 조절이나 감정 표현의 서툰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언어 이해 및 표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정서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서울 광진구 소재 한 어린이 시설인 서울 상상나라에 근무하는 이지연 청년과 강북 스마트팜 센터에 근무하는 최진호 청년의 사례를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나 청년재단, 경계선 지능인 보호자들의 활동 등은 우리 사회가 무관심했던 경계선 지능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관심을 높이고 있음도 보여주었습니다. AI 기술이 응급 의료 상황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군더더기 없이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이 해당 분야에서 AI 기술의 약점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는데 AI가 소생실에서의 간호 기록을 보조함에 있어 기록을 누락하거나 잘못 인식하는 경우 최종 검토는 사람이 한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AI 기술의 약점 가능성도 솔직하게 제시하고 더 나아가 인간과 AI 기술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는 해결 방향 제시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10월 YTN-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YTN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